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100쪽 가로 3번. 수요의 변화 요인하고 찾으셨나요? 예. 앞에 내용은 좀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요 변화 요인하고 곽산으로 들어가 보시니까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돼 있나요? 예. 방금 했던 소득의 증가, 선호의 증가, 인구의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네. 거기 다 있으니까 필기할 건 전혀 없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살짝 다 차려진 밥상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숟가락 하나 더 얹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건 이제 수요 변화 요인이고요. 요거랑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은 게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공급 변화 요인. 자,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는 거죠. 자, 공급의 변화 요인은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서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인데 출제 비중은 압도적으로 수요 쪽이 높다 그랬어요. 공급은 구색을 맞춰서 비교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역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볼 건데 약간 다른 게 있고요.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3, 4, 5, 6, 7입니다.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 요소 가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생산 요소 가격. 두 번째는 생산비. 생산비. 세 번째는 생산 기술. 생산 기술. 네 번째는 매도자 숫자. 미쳤나봐요. 두 번째가 생산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매도자 숫자. 매도자 숫자. 네 번째는 아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그리고 금리, 공적 규제입니다. 요거는 부연 설명 없이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난 수업에서 생산 요소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어요. 그 생산 요소는 생산의 3요소라고 해서 토지, 노동, 자본을 얘기한다 그랬고 생산 요소 가격은 그것들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가격. 토지에 대한 가격을 지대라 그래요, 지대. 노동에 대한 가격을 임금이라고 하고요. 자본에 대한 가격을 이자라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이자하고요, 임금하고요, 지대를 안 들이고 물건을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가격, 세 글자로 표현하면 생산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요, 생산 요소 가격 나오기도 하고요, 생산비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건축 원자재 가격, 심지어 시멘트 가격, 아니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아파트 짓는데 또는 부동산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되시면 전부 다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 생산비가 많이 들 때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적게 들 때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적게 들 때. 이 생산비가 하락할 때 공급이 증가됩니다. 기술은 발달하면 공급이 증가되고요. 매도자 숫자는요, 주택을 새로 짓는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 공급자들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존 공급자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저를 보고 싶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빵집이 1개 있는 거랑 빵집이 10개 있는 거랑 빵 공급은 뭐가 잘 되겠어요? 10개 있는 게 빵 공급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1개 있는 게 잘 되겠어요? 10개 있는 게 잘 되겠어요? 매도자 숫자가 많아지면 공급이 증가되고요. 가격 예상은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존 공급자들, 아파트를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를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맞아요? 그럼 공급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팔아, 안 팔아? 안 팔지. 오르고 나서 팔겠지. 가격이 뭐 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 시장에 물건을 막 쏟아낼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금리가 인하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이 증가됩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대체재 보완재는요, 수요하고는 반대예요. 대체재가 이번에는 마이너스고 보완재가 플러스예요, 이번에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할 때 반대로 공급이 증가되고요. 보완재는 플러스니까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체재 보완재는 시험에 뜨면요, 수요 공급 쪽이 거의 100% 육박해요. 그러니까 공급은 괜히 이제 우리 겨우 수요하고 지금 대체재 보완재 겨우 세팅해놨는데, 해놓은 것도 아니야. 좀 있으면 세팅이 안 될 수도 있어. 이거 겨우 맞춰놨는데 공급하면서 대체재 보완재를 골라서 날려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거 설명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설명을 해버리면 수요하고 대체재 보완재가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우리 아까 대체재는 수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고, 보완재는 반대 방향으로 했잖아요. 그거랑만 반대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거는 반대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 5번. 6번, 7번, 6번, 7번. 자, 10번 봅니다.
1번, 2번, 3번은 각각 수요 공급 고유의 요인입니다. 고유. 3번, 4번은 수요 공급을 반대로 움직이는 요인이고요. 6번, 7번은 수요 공급을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득, 선호도, 인구는 누구와는 관계가 없고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수요만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수요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매도자 숫자는 누구와는 관계가 전혀 없고 수요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 여기 1번만 기억합시다. 1번. 1번, 2번. 뭐? 소득, 선호. 소득, 선호도는 누구만 변화시킨다? 수요만.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요거 두 개 읽어주세요. 시작. 생산 요소 가격과 생산 기술. 요거는 누구와 관계가 있지? 공급과는 관계가 있지. 수요 관계가 없다. 제가 아까 문제 이런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박스 안에다가 요런 얘들을 한 6개, 7개 정도, 좀 많을 때는 7개, 8개 정도 넣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걸 찾아라, 수요를 감소시키는 걸 찾아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를 주냐면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을 줘요. 여러분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되면 또는 생산비가 인하되면 수요가 증가돼요, 감소돼요? 수요가 불변해요. 수요가 불변하고 얘는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나 생산 기술은 누구만 변화시키지? 공급만. 수요랑 관계가 없고. 따라서 가격 예상. 따라서요.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거는 수요 공급 반대로 움직이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쪽만 기억하셨다가 수요 쪽만 기억하셨다가 공급은 반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금리, 규제. 금리와 규제는 수요 공급을 어떤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인이에요.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 공급 둘 다 증가되고 금리가 인상되고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 공급 둘 다 감소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잘 보세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실종 세트 해드릴게요.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하고.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7종. 생산비 하락, 기술의 발달, 매도자 숫자 증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 인하, 규제 완화하고. 이 중에서 소득과 선호도는 누구만? 수요만. 생산비랑 생산기술은 누구만? 공급만. 따로 기억하시고. 가격 예상과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누구 쪽만? 수요 쪽만.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 나온다면 수요와 공급은 반대 이 정도만. 금리와 규제는 수요 공급을 어떤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영향을 받지만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말을 주로 씁니다. 이거 나중에 거미집 이론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즉 따라해보세요. 단기, 장기. 자, 뒤에 가시면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신규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나눕니다. 신규로 공급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이 단기고요. 신규로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장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되는 거 맞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되는 거 맞고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는 증가, 선호도가 증가되면 수요는 증가,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는 증가. 근데 방금 증가는 즉각돼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는 즉각 증가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는 즉각 증가된다고요. 그런데 공급은요. 생산비가 하락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금리가 떨어지고 규제가 완화돼도요. 즉각 증가는 안 되고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로 구분하는 거라고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하락해도 단기는 공급이 불변합니다. 언제로 가야? 장기로 가야 공급이 증가되는 거예요. 다시 기술이 발달해도 단기는 공급이 불변합니다. 언제로 가요? 장기로 가야지 공급이 증가됩니다.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 무슨 과목? 부동산 학교는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공급하는데 시차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니까 그걸 단기와 장기로 구분합니다. 즉 수요 변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데? 즉각 반응을 하는데 공급 변화 요인이 발생을 할 때는요. 단기는 반응이 없고 언제로 갈 때? 장기로 갈 때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일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자꾸 진도만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한번 진도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복습시켜 드릴 테니까 칠번 보세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일정 기간을 유량이라고 합니다. 얘는 일정 시점 저량과 비교해야 되는데요. 임대료 지대는 유량, 가격 가치 지가는 저량, 소득 수익은 유량, 인구 재산자산 국부는 저량, 주택거래량, 국민 총생산은 유량, 외채 외환 부유액은 저량, 신규 생산량은 유량, 주택 재고량은 저량. 그래서 유량 공급은 기간 공급이고 저량 공급은 시점 존재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몇 개가 건설되고 미분양이 몇 개다 그러면 유량 공급과 유량 수를 찾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 몇 개고 그중에서 공실 공급가 몇 개다 그러면 저량 공급과 저량 수를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됐나요? 1번 클리어. 2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보기 전에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 반비례, 역, 마이너스 관계를 표시되고요. 우하형은 그래프에 표시가 됩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 비례 관계, 정 플러스 관계가 공급 법칙이고, 이건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건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인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가는 겁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소득 증가, 선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규제 완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소득과 대체재 보완재가 중요합니다. 소득의 정렬중이거든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장성재고요. 반대 방향 움직이면 열등재입니다. 교차의 대보독이거든요. 교차가 어떻게 교차된지를 잘 봐야 됩니다. X재는 가격이요. Y재는 수요요. X재 가격과 Y재 수요가 같은 방향 막 움직이면 대체재고요. X재 가격과 Y재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보완재가 됩니다. 결국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증가되고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감소됩니다. 보완재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는 감소되고요.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됩니다. 아울러 공급 변화도 보겠습니다. 생산비 하락, 기술의 발달, 매도자 숫자 증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재 가격 상승, 금리 인하, 규제 완화가 공급 증가 요인인데 이 중 수요 변화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요, 수요가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 변화 요인이 발생을 해도요, 공급은 단기는 반응이 없어요. 장기로 가야지 공급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이 중에서 소득, 선호도는 수요만, 생산비, 생산기술은 공급만, 가격 예상과 대체재 보완재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 쪽만 열심히 공부하셨다가 공급은 반대.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금리와 공격 규제는 수요 공급을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인이다. 이걸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교재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교재 구경 갑시다. 교재 페이지 99로 갑니다. 99. 자, 99 제일 위에 보시면 3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하는 거 나옵니까? 예, 요거 별표 하나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그 밑에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묶어보아요. 자,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묶어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만 읽으세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이고요. 얘는 곡선상에서 점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 편안하게 중요 단어는 다 진하게 처리해놨습니다. 수요의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인데 수요가 증가될 때는 우측 이동하고요. 우상향. 감소할 때는 좌측 이동합니다. 좌하향. 한 장 넘겨볼까요? 100쪽. 100쪽에 가로 3번으로 가봅니다. 가로 3번에 가시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별 2개 때리시기 바랍니다. 별 2개 때리면 출제 가능성 100%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수요 증가 요인, 공급 증가 요인이 비교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앞에 보니까 고유 요인, 반대 방향, 동일 방향도 보이십니까? 밑에 당구장 표시에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세요. 당구장 표시. 당구장 표시에 동그라미 하셨으면 당구장 표시를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단기에 즉각 반응을 해요. 그렇습니까? 공급에는 단기에는 불변하고요. 장기로 가야지 변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밑으로 가시니까 동그라미 1번에 소득 나옵니까? 소득에다가 별 하나 딱 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별 하나. 별 하나 때렸어요? 소득의 변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옆에다가 쓰세요. 정열중. 정열중. 그냥 끝냅시다. 소득에는 정열중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여기서 뭐를 하겠어? 한번 대답만 해보세요. 소득 증가되면 정상재는 수요가 증가. 소득 감소되면 정상재 수요는 감소. 열등재는 소득 증가되면 수요가 감소. 소득 감소되면 수요가 증가. 중간재는 불변인 거고요. 그렇죠? 소득에는 정렬 중이에요. 오른쪽에 하시니까 동그라미 2번에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라고 돼 있습니까? 관련재와 가격 변화 별 2개. 자,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가 별 2개인데 제가 여러분들 아까 칠판에 판사한 박스를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자, 보세요. 1, 2, 3, 4번 보이십니까? 1, 2, 3, 4번은 그냥 상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 사이에다가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 사이에다가 상식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진짜 써놓으세요. 자, 가로 2번과 가로 3번 사이에다가 상식이라고 썼어요? 수요는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시간 나오지도 않고. 대체재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대체재 쪽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보완재 수요 증가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 보완재 수요가 감소되면 덩달아 내 거 수요도 감소. 근데 그 옆에 5, 6, 7, 8 보입니까? 자, 5번과 6번 사이에다가 쓰세요. 5번과 6번 사이에다가 교차라고 쓰세요. 아, 죄송합니다. 6번과 7번 사이에다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6번과 7번 사이에다가 교차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6번과 7번 사이에다가 교차라고 썼어요? 네. 네, 그랬으면 5번, 6번을 묶어주시고 한 번 더.
7번, 8번 한 번 더 묶어주세요. 5번, 6번 묶어주시고 7번, 8번 묶어주세요. 5번, 6번 묶은 거 앞에다가는 플러스 표시를 하시고요. 7번, 8번 묶은 거 앞에다가는 마이너스 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 알겠죠? 네. 교차가 플러스고 교차가 마이너스인데 교차가 나오려면 한 놈은 뭐가 떠야 되고 가격, 나머지 놈은 수요. 그럼 대체적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방향입니다. 수요, 증가. 대체적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감소. 보완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 2, 3, 4쪽보다는 몇 번이 더 중요하다. 5, 6, 7, 8. 시험에는 한 놈은 뭐가 뜨고 가격, 나머지 놈은 수요가 뜨는 교차 탄력수는 출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한 장 넘겨보실래요? 나머지는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그 동그라미 3번에 인구도 있고 4번에 소비자의 기호 4번에 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금리, 공적 규제 있는데 뭐 시간이 남으면 보시지 시간이 안 남으면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놓고 이제 103쪽 잠깐 가볼까요? 103쪽. 103쪽이요. 103쪽 갔어요? 네. 길잡이 문제 보입니까? 네. 이걸 풀려고 하지 말고요. 집에 가서 문제 확인하라고 1분 딱 정해놓고 봅시다. 소득 뭐? 증가. 수요 뭐? 증가. 답은 무슨제? 정상제.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다 보라고. 1번은 정상제, 2번은 보완제, 3번은 대체제, 4번은 열등제, 5번은 독립제. 제가 아까 기출문제라고 보여드린 거 맞죠? 네. 근데 소득이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되었으니까 답은 무슨제? 정상제. 이렇게 나오고 한 장 넘기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문제가 6번에 하나 더 있어요. 6번 가시면 A 가격이 5% 상승할 때 보고 계십니까? 네. A 가격 떴네? 네. 그리고 B 수요가 10% 증가하고 떴습니까? 네. 5% 10%는 안 중요하잖아. 네. A 가격 상승, B 수요 증가. 그럼 일단 대답하세요. A, B는 무슨 제? 대체제. 네. 아까 A 가격 상승했잖아. 네. 근데 저 옆에 보니까 C 수요는 뭐였어요? 감소. A, C는 반대로 움직였네. 네. A, C는 뭐 무슨 제? 보완제. 정답 몇 번? 1번.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집에 가서 확인만 하면 돼요. 책 보지 말고 기출문제 보라고. 알겠죠? 네. 그리고 7번에 보니까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런 말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은 수요 곡선 좌측 간다 그랬으니까 수요? 감소. 그렇지,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수요 감소.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건 수요 뭐야? 증가야. 그럼 그걸 뒤집으면 수요 뭐가 되겠지? 감소가 되겠지. 그런데 잠깐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막산의 니은. 니은 보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생산비, 건축 원자재 값, 시멘트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하는 어쨌든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누구만 변화시키지? 공급만. 그럼 수요 곡선은 좌측 가요? 우측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니은은요 탈락이에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그런 걸 갖다가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수업을 듣는 거랑 안 보고 수업을 듣는 거는 상당히 큰 지금 풀지 마세요. 지금 풀리지도 않아. 집에 가서 보세요. 집에 가서. 알겠죠? 왜 지금 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문제 확인할 때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확인해 주시면 지금 1월달부터. 제가 자신 있는 게 올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대로 지금 1월, 2월달밖에 안 됐는데 집에 가서 문제 정답 해설을 2, 3회 정도 반복을 하신다. 그러면 3월달 수업부터는요. 제 수업이 귀에 팍팍 꽂힐 겁니다. 팍팍 꽂힐 겁니다. 제가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도 안다. 봤다. 안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여기는 정렬 중인데 대보독이 나올 겁니다. 나도 눈으로 다 확인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요.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합격합니다. 알겠어요? 네. 다 됩니다. 시험이 다 된다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얼굴 잘 봐놨다가 100% 한번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알겠죠? 물론 100%야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100% 육박하는 수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알겠죠? 네. 난 자신 있습니다, 진짜. 책을 좀 넘깁니다. 책을 좀 넘기셔서 제가 체크하지 않는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111쪽. 111쪽에 가시면 제2절에 부동산 공급 이론이 있습니까?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번에 공급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체크 표시만 하세요. 공급의 개념. 아까 수요할 때랑 똑같습니다. 유량 개념이고요. 사전적 개념이고요. 유효 공급입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올래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셔서 가로 2번에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이 있습니까? 네. 체크 하나 하세요.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 자,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비례 관계, 정의 관계, 플러스 관계가 공급 법칙이고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이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네. 3번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있습니까? 네. 가로 1번과 2번만 묶어주세요. 아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하고 똑같은데 수요란 글자를 공급이란 글자로 바꿔주시면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로 3번에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가로 3번에 되어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요거는 제가 하잔 대로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한번 더 하세요.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한번 더 하세요. 1번, 2번 동그라미 되겠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을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아니, 3번까지. 1번, 2번, 3번은 동그라미 하지 말고. 아이고, 깝깝해라.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1번, 2번에만 하고, 묶기는 1번, 2번, 3번을 다 묶고. 알아서 하세요. 예. 찝찝해서 그렇지 뭐. 1번, 2번, 3번 묶었습니까? 네. 앞에다가 고유라고 한번 써보세요. 고유. 4번, 5번을 묶으세요. 4번, 5번. 4번, 5번 묶었으면 앞에다가 반대라고 한번 써보세요. 반대. 썼어요? 네. 그럼 당연히 6번, 7번을 묶으세요. 6번, 7번. 6번, 7번에다가는 동일이라고 써보세요. 동일. 저 우리 아까 수요했었나요? 네. 수요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비교를. 뭐 뭔지 알겠죠? 네. 자, 방금 제가 동그라미 묶어드렸던 1번, 2번, 3번은 공급만 변화시키는 요인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썼고, 공급, 고유. 4번, 5번은 수요 쪽만 공부하시면 돼. 수요가 뭐니까? 반대니까. 6번, 7번은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고 나서 책을 115쪽으로 한번 넘겨봅니다. 115쪽으로 넘겨보시면 가로 2번에 토지의 공급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거기 별 하나 때리고, 토지의 공급. 별 하나 때렸습니까? 예. 물리적 공급이란 표현과 경제적 공급이란 표현이 나옵니까? 그 그래프도 나오는데요.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칠판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죠. 그럼 지금 115쪽 보고 계시는 거 맞나요? 예. 칠판 보세요. 자, 일단 그 다음 수업할 때 할 건데 미리 좀 제가 당겨서 좀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래프를 4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프 4개 보여드릴 건데 기울기가 완만할 때가 있고요. 기울기가 완만할 때가 있고 기울기가 가파를 때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수평일 때가 있고 기울기가 수직일 때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가파를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고요. 수평일 때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부르고요.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미리 좀 암기를 하고 갑시다. 나중에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완만할 때는 뭐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요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글자로 이렇게 완전 탄력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그냥. 뭐 야매로 그냥 이렇게. 나도 이런 거 하기 싫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글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완전 비탄력 이렇게.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기울기가 뭐고 수직이고 완전 탄력은 기울기가 수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적어도 다 까먹어도 좋은데 완전 탄력적일 때 기울기 수평이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 수직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파르면 비탄력이고 완만하면 탄력입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하나 써먹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자, 공급의 종류가 2가지 공급이 있습니다.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과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제가 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학자들은 국토 전체를 본다. 맞아요? 그럼 국토를 전체를 보게 되면 농지 10개, 택지 10개, 임지 10개, 바다 10개. 바다를 우리 국토에 넣는다. 우리 국토가 몇 개? 40개. 계속 몇 개? 40개. 50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고 했고 요걸 갖다 우리는 부증성이라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고 완전 비탄력의 모양이 뭐다? 수직이다 그랬어요. 맞나요? 네.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바다를 수면 매립할 수 있나? 네. 즉, 4글자로 뭐 할 수 있다?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용도가 전환되어서 그렇지 40개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다 탄력적이고요.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쓸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아까 제가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이라 그랬죠. 맞아요? 네.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 다음 주에 이걸 할 거다 그랬었어요, 내가. 테이프를 감아보세요. 내가 진짜 테이프를 감아보면 내가 지난주에 앞으로 할 거다. 자, 가격이 100원이에요. 100만 원 합시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가격은 10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가격이 평당 토지 가격이 100만 원 할 때 우리 국토는 몇 개? 40개. 200만 원 할 때는 40개, 300만 원 할 때는 40개, 400만 원 할 때는 40개. 이게 이제 물리적 공급 곡선입니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모양은요? 수직이고요. 이걸 아까 뭐라 그랬어?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에 토지 공급량, 물리적 공급량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지량이 10개가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20개, 30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경제적 공급은 고정된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용도를 전환시키다 보면 택지량은 10개에서 20개, 30개 이렇게 증가될 수가 있다. 이걸 4글자로 뭐라 그래요?
용도 전환. 그러면 요거는 아까 모양보다는 조금 완만해졌죠. 그래서 보다 탄력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물리적 공급 곡선을 묶거든 어떤 모양이고? 수직이고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0개다 무조건 40개다. 불변이고 절대로 증가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없고요. 이게 부정성이라 그래요. 근데 경제적 공급 곡선은 무슨 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합니까? 보다 탄력적이고 우상한 모양 맞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보일 거예요. 표 찾았습니까? 거기다 체크를 한번 더 하세요. 체크를 한번 더 하시고 물리적 공급 곡선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을 비교하자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단기와 장기 공급 곡선이 나옵니까? 예. 단기 공급 곡선이 기억에 있고요. 장기 공급 곡선이 니은에 있습니까? 1번이 단기 공급 곡선이고 2번이 장기 공급 곡선입니까? 예. 가로 3번 앞에다가 또 별표를 하나 때리세요. 가로 3번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묶으세요. 묶었습니까? 예. 7번 보세요. 자,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 아까 수직 곡선은 우하향이라고 했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7번 보세요. 이거 공급 곡선 맞습니까? 네. 이것도 공급 곡선 맞습니까? 네. 왜 둘 다 공급 곡선입니까? 우상향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배웠잖아요. 이거는 완전 비탄력이고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다시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한 번만 더.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그럼 요거는 탄력이라고 봐야 되겠네. 기울기가 많으니까. 완만하니까. 요거는 비탄력이라고 봐야 되겠네. 기울기가 많으니까. 가파르니까. 그럼 질문이요. 부동산 공급은 시간을 충분히 주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맞아요? 근데 시간을 조금밖에 안 주면 공급이 잘 돼, 안 돼? 안 돼. 그럼 결국 장기에는 공급이 뭐야 해서 탄력적이어서 공급이 잘 되지만 시간을 조금밖에 안 주면 단기에는 뭐?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물리적 공급이라고 배운 적 있나요? 그건 뭐고요? 수직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했어요? 예, 수직을 만드시고 물을 하세요. 단, 장. 한 번 더 시작. 물, 단, 장. 이게 그 유명한 물단장이에요. 공급은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공급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잖아. 제가 아까 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공급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근데 공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단장입니다. 잠깐 절 보세요.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 수직. 뭐요? 완전 비탄력. 단기는 뭐요? 비탄력. 장기는 뭐? 탄력. 이거는 뭐? 수직. 요거는 가파르. 요거는 뭐? 완만. 요거는 물리적. 요거는 단기. 요거는 장기. 너무 놓았는데? 너무 놓으면 안 돼요. 물, 단, 한번 딱 잡아줘야 돼. 이게 너무 내려가지 않게. 이거는 완전 탄력이잖아. 완전 탄력이 안 나와. 물, 단, 장. 너무 눕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물, 단, 장. 한번 당겨줘. 물, 단, 장. 그 시험장 가셔요. 물단장 하면 공부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입니까? 네. 그 세 개를 묶으세요. 표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었습니까? 네. 거기다가 별 2개 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급에서. 그러니까 혹시 공급에서 시험에 나올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럼 물단장이에요. 자, 보세요. 물리적 공급은 어떤 모양? 수직. 모양을 얘기했잖아. 수직.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 단기는 뭐? 가파르. 뭐? 비탄력. 장기는 뭐? 탄력. 뭐? 완만하고 이렇게. 그래서 물, 단, 장이고요. 수직, 가파름, 완만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 탄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물, 단, 장, 수직, 가파름, 완만, 완전 비탄력, 탄력. 물단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제3절에 균형 가격과 균형의 변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다 별 2개 때려 두셔야 됩니다. 시험 100% 나옵니다. 100%.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균형과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요거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 했는데, 나는 했는데. 표정이 왜 이렇지? 난 했어요. 자, 7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세로 축은 가격이고요. 가로 축은 양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우하향은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우상향은 무슨 곡선? 만나는 점은 뭐? 균형. 자, 이게 디맨드 커버고요. 서플라이 커버예요. 수요 곡선의 공급 곡선을 만나는 점 균형 맞습니까? 자, 균형에서는 두 가지 결정이 되죠. 예.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부터 저랑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려면 뭐를 만드셔야 되냐면 균형을 만드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QD하고
QS가 같아지는 점이 균형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양과 무슨 양이 일치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 균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거기서 결정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거기서 결정되는 양이 균형 양인데 요거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쓰면 좀 더 후회합니다. 해보세요. QD는 1400-2P이고 이게 시험 나올 때는 수요 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함수는? QD는 QD라고 줘. QD는 1400-2P이고 QS 공급 함수가 되겠지? 예, 200 플러스 4P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보다는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지 이제. 자 근데 이 자료를 보고 이제 시험에서 균형 가격을 구하시오. 균형 양을 구하시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를 만들어 주는다 그랬어요? 균형을 만들어 주는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균형은 누구와 누구를 같게 만들면 된다?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된다 그랬잖아. 이게 균형이라 그랬잖아. 맞나요? 네.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자, 이꼴 표시 왼쪽을 좌변이라 그래요. 이꼴 표시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하고요. 좌변과 우변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습니다. 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냐면 옛날부터 왕래가 잦았어요. 좌변과 우변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할 때마다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질문. 방금 제가 QD와 QS가 같아지는 점이 균형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결국 1400-2P랑 200 플러스 4P가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근데 7번 봐봐요. 4P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P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되잖아요. 근데 4P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6P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진짜 제발 좀 이해합시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P가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2P가 되잖아. 4P가 기다리고 있잖아. 6P가 되는 거라고요. 이 질문하면 무한하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자, 200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200이잖아요. 근데 1400이 기다리고 있잖아. 여기 1200이 된다고. 알겠어요? 네. 이건 이해해야 돼,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면 P는 얼마냐면 20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방금 보신 P 200이 있죠? 이 P가요. 보통 P가 아니에요. 이 P가 뭔 P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P는요. QD와 QS를 같게 만들었을 때의 P입니다. 즉, 균형 상태에서의 P라고요. 즉, 균형 가격이라고 이게. 아시겠어요? 균형 가격 얼마? 200. 그래서 균형량은 얼마입니까? 균형량은요. Q를 구하라는 얘기야. 뭐? Q. 균형 가격은 뭘 구하라는 얘기고? P를 구하라는 얘기고. 균형량은? Q를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P를 알잖아, 지금. 얼마? 200. 여기다 P에다가 200을 대입하면 돼요. 근데 간혹 저한테,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 때나 대입해도 됩니다. 왜냐면 둘은 어차피 같아질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둘 중에 몇 군데만? 한 군데, 아무 데나. 계산하기 편한데 대입하면 돼요.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둘 다 대입해 드리겠습니다. 귀찮아 죽겠다, 진짜. 둘 다 대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셔서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자, 여기 200이면 400 빠지잖아요. 네. 얼마? 1000. 균형이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200 대입하면 800이 되잖아. 네. 균형은 얼마? 1000. 이 1000은 균형 상태에서의 양이기 때문에 균형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균형 가격 구하시오, 균형량 구하시오 하면 일단 좌변에다 QD, 우변에다 QS를 세팅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먼저 P가 구해지겠죠? 네. 그 P가 뭐예요? 균형 가격. P를 갖다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위에다가 밑에다가. 아무 데나 계산하기 편한데 아무 데나 대입하면 Q가 나오겠지? 네. 거기 균형 양이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 축에도 못 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네. 이런 거 틀리시면 좀 그래요. 인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QD와 QS를 같게 만드는 점이 균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과 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초과 수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초과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 맞습니까? 네. 그럼 불부터 집어넣지 뭐. 지금 방금 내가 누가 많다 그랬어요? 수요. 그러면 가격이 많다? 상승합니다. 맞아요? 네. 아니, 지금 균형 상태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순간 뭐가 더 많아서? 수요가 더 많아서 가격이 많다? 상승한다. 맞아요? 네. 그럼 보세요. 이거 1000이고 요거 1000이에요. 이거는 초과 수요예요? 균형이에요? 균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유일합니다.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1000 그대로 있고 요거 1200 되면 초과 수요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요거 1000 그대로 있고 요거 800 되면 초과 수요 맞습니까? 네. 그럼 결국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요. 수요를 증가시켜도 초과 수요가 되지만 뭐를 감소시켜도 공급을 감소시켜도 초과 수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 또는 뭐가? 공급 감소가 초과 수요를 만드는 요인이고 이때는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알려드릴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간혹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야 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뭐를 만드는 요인이다고요? 초과 수요를 만드는 요인이다.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으시오. 그러면 두 개만 쓰면 돼. 뭐?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둘 중에 하나.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왜 한 번 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험에서 초과 공급을 만들게 되면 가격은 뭐 할 거다? 하락할 거다. 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대답하세요. 1000 그럼 이건 균형이잖아. 네. 근데 800, 1000 되면 초과 공급 맞겠네. 네. 그 다음에 800, 1000 되면 초공급이 맞고 1200, 1000 돼도 초공급이 맞겠네. 네. 그러면 수요가 뭐 돼도 되고 감소돼도 되고 맞아요? 네. 공급이 증가돼도 초과 공급이 되겠네. 그럼 이건 반대로 수요 뭐 감소 또는 뭐 공급 뭐 증가 이렇게 되면 초과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 살 사람 많고 물량이 달리면 가격이 뭐 되는 상승되는 초과 수요 요인이 되는 거고 맞아요? 살 사람 뭐 없고 물량이 넘쳐나면 가격이 하락하는 초과 공급 요인이 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우리 교재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구경할게요. 자, 교재 구경. 자, 교재 보시면 118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교재 118쪽에 가시면 제3절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있습니까? 네. 일단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과 3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3번 묶었습니까? 네. 예. 앞에 별 하나 때리시고요. 별 하나 때리시고 읽어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 상태. 균형 상태는 무슨 상태죠? QD와 QS를 같게 만드는 상태. 그때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 하고 이때 수요 공급량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균형량. 그리고 아까 제가 TF를 판세했던 문제를 한번 줘봤어요. QD가 1400-2P고 QS가 200 플러스 4P라고 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선정하면 1400-2P랑 200 플러스 4P를 먼저 같게 만들고 맞아요? 네. 그러면 6P는 1200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P는 뭐가 되고 200이 되고 이 200을 대입하면 Q는 얼마가 된다? 1000이 된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얼마? 200. 네. 균형량은 1000이 된다. 계산을 여기 식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따라 쓰실 필요 없고요. 가로 2번에 가시니까 균형 가격의 형성 과정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네.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주신 다음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었습니까? 네. 예.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뭐 되고요? 상승. 이번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을 하락. 그래서 그 밑에 당구장 표시 가시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나옵니까? 네. 앞에다 별 하나 때려 놓으실래요, 여기다가? 그래서 초과 수요는 수요 뭐 증가 또는 공급 감소고 요때는 가격이 뭐 되고 상승되고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는 초과 공급이 이때는 가격을 뭐 한다? 하락. 근데 이거는 역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러면 뭐 찾으면 되고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를 찾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게 수요 공급이 원래 처음 들으면 금방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약간 좀 어렵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데 그 제가 쉬운 파트를 갖다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요 파트는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오는데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좀 천천히 넘기세요. 예. 120쪽 가시니까 이번에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해서 그래프가 보입니까? 예. 요 그래프들을 갖다가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이 중에서 중점을 둬야 될 거면 다 중점을 둬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